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일 의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이슈를 먼저 보게 될까요? 체크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새해부터 다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약간 오름세를 나타냈었고, 문제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16%나 급등하는 양상을 띄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에너지 가격, 그 배경은 무엇일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김민주 전문가님, 급등 배경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노드 스트림 1, 2. 아마 좀 오래된 기억 속에 결국 추억의 잔존물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을 좀 알려왔습니다. 예전에 노드 스트림 1이 뭐 야말에서 유럽 가는 공급 라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가스 공급 라인이 이제 PNG와 LNG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새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는 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유럽도, EU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그 EU 내부에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PNG, 이제 가스관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급 중단을 했는데, EU 내부에 관해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 천연가스라든지 급등락으로 좀 이어졌고 유가도 좀 올랐겠죠. 일부 국가, 특히 EU 안에 있는 일부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EU 쪽에서는 대중공개 자료로 실제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전망을 좀 시사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WTI 천연가스 추이가 좀 나가고 있는데, 시장 그 불안을 좀 잠재우려는 EU의 의도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제가 구두로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는 산업진흥연구회 에너지연구원 부서에 있는 두 분의 논문을 좀 참고했고요. 2021년에 EU가 전체 가스 수입원의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었습니다. 일단 1,550억 입방미터고요. 20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이 감소했어요. 전체 수입의 19%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지금 45%에서 19%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작년 한 해 2024년에 어떻냐? 여기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PNG라고 합니다. 러시아 이 파이프라인 가스는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EU는 러시아산 LNG를 1,650만 톤을 수입하면서 전년 대비 8.7%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중공개 자료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뭐 파이프라인, PNG로 오는 것은 줄었지만 에너지원의 어떤 가격이겠죠. 가격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LNG는 수입을 증가시켰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러시아산 LNG에 관해서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EU는 20%에서 25%가 2022년에서 24년까지 올라가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에 러시아로부터 그 1,650만 톤 약 LNG를 수입한 것은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EU에서 이 LNG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가로부터 좀 다변화를 하고 있었느냐?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타르, 세 번째가 알제리 쪽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사를 하면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던 국가는 어디 있냐? 미국입니다.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이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EU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근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가격은 좀 더 오를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PNG 부분에 관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이미 내포하고 있고요. LNG 수입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한 대안차가 없다.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자극이죠. 맞아요. 글로벌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자극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초에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연가스가 이 늘상 관심을 받는 주요 원자재는 아닌데 작년 이 시간에도 김종효 이사님은 여러 번 천연가스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급등세 나타냈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김 이사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김 이사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일단 뭐 미국 동부 쪽의 그 기후 문제가 또 크게 언급이 되면서 미국 시장 쪽에서는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이는 드라이버와 미국 쪽에서 천연가스가 움직이는 드라이버가 다릅니다. 미국 쪽에서는 수요와 그다음에 기후 이런 쪽에 결부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유럽 쪽은 좀 언급해 주셨던 이 공급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겨울로 들어오면서 유럽 쪽에서도 추가적인 뭐 기후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료라고 하는 이슈도 중요한 맥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등은 미국 동부 쪽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이 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작년이었던가요? 그때 한번 미국의 동부에서 막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겪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자, 미국도 이런 기후 이슈 정도를 반영하다가 최근에 수급 이슈가 결정적으로 가세한 것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것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의 생산량 그다음에 수출량 이런 것들이 모두 급증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AI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 급증에 있어서 천연가스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부각되면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미국에서는 기후 문제, 그리고 유럽에서는 원래 이 러시아 가스가 많아서 그것을 유럽 각지로 보내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 된답니다.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지나가는 대신 이 돈을 받고 또 러시아는 가스를 팔아서 돈을 받고 이런 구조였는데 결국에는 전쟁의 여파겠죠.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 협정을 일단 뭐 중단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럽이 발동동 그리고 미국은 웃는다. 뭐 이런 시각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김민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결국 뭐 국내 종목들까지 이제 결국은 좀 전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저는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국내로 이제 접목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성장주들이 좀 꺾일 수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결국 뭐 다른 테마일 수도 있고 다른 수급에 집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오늘 새해 첫날에 가장 제가 먼저 본 게 영래포였거든요. 영래포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 미국 증시에서 그것이 단편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긴축으로 좀 가고 있는 뉘앙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뉘앙스 정도를 좀 내포하고 있어서 또 때마침 기술적 과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수급의 전위로 우리가 국내 증시를 볼 때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테마로 좀 다시 한번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전략으로 일단 조금 일단락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은 에너지 섹터가 계속적으로 뭐 강세로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뭐 내추럴 가스의 주가 움직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전략으로 정통 에너지에 대한 종목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종목 중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뭐 엑스모빌보다는 쉐브론 쪽 그나마 좀 최근에 가격을 좀 받았거든요. 이 두 종목 쪽이고 중장기 전략으로 그럼 전략이 좀 틀린 것이냐? 네,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짜려면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결국은 대한품이 뭐 화석연료 트럼프 정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나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좀 가야 된다라는 기결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넥스트라 에너지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시장의 관심도 측면으로 본다면 테슬라.
그리고 뭐 예전에 지금은 뭐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플러그 파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죠. 국내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래 바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쪽이라 전기차나 어떤 수소 경제 쪽으로 확장성을 가져올 것이냐. 뭐 중장기 전략입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하나솔루션이나 LG에너지솔루션은 개인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없고 단기 전략으로는 뭐 국내 종목들도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중장기로 조금 나눠서 거기에다가 또 미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김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천연가스의 상승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이슈와 관련된 기온 이슈와 관련된 그런 상승세보다는 에너지 관련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관련주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가장 핵심 종목으로서는 그냥 천연가스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이건 뭐 예전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천연가스 투자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 가장 붙어있는 두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킨더모건과 함께 GE에서 분리된 GE 버너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을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에너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국내에는 관련주가 없느냐라고 살펴보면 이미 한 종목은 이런 상황들을 조선시장의 호황과 같이 반영하면서 이미 급등하고 있죠. 성광밴드 같은 피팅 관련주가 하나의 또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쫓아가기 버거운 그런 상황이라면 세화제강처럼 킨더모건과 붙어서 에너지 강관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쪽의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킨더모건 또 하나 배워갑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김 이사님도 해외에서 관련된 종목 에너지주 이렇게 쭉 봐주셨는데 LNG 얘기하니까 저는 LNG 수송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쪽을 조선으로 연결해보는 건 좀 어떨까요?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미 충분히 국내 시장의 종목군들의 그런 모멘텀은 녹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주는 뭐 다른 시간에도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뭐 강조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추가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LNG들이 배를 타고 지금 당장 옮길 가능성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천연가스를 PNG로 나르는 건 뭐 생각보다 쉬운데 LNG로 만들려면 액화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걸 또 배에 실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건설 과정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당장 이걸 가져오고 싶겠지만 그걸 뭐 이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련된 종목으로서 조선주를 바로 꼽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FLNG 같은 경우가 좀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FLNG는 뭐예요? FLNG가 이제 플로팅 LNG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로팅 LNG 선은 관련된 장비 없이 배를 띄워놓고 그냥 천연가스를 받아서 거기서 액화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설비니까 뭐 그런 장비의 추가적인 수주를 고려해 본다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과거에 수주가 꽤 많았다라는 관점에서 뭐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요동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인플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감도 있고요. 반면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에너지 섹터까지 쭈르륵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리포트고요. 오늘 준비된 3개의 리포트. 먼저 상상인증권의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증시 격언을 제목으로 합니다. 두 번째 삼성증권 인터넷 게임 업황부진 속 돋보이는 성장.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리포트 내놨네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리고 간략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김 이사님.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리포트 인터넷 게임은 종목별로 차별화된다. 근데 네이버하고 크래프톤을 빼고 별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NC소프트는 아마 4분기가 마지막 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NC소프트는 뭐 너무 많이 속아서 또 속아줘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게임은 차별화 중에서도 지금 네이버하고 크래프톤을 제외하면 뚜렷한 이익 개선의 종목군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 뭐 카카오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은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나온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보고서 한 7, 8개 정도를 쭉 살펴보면 다 동일합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다 다운시켜서 7만 원 중반대로 목표가가 거의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7만 5천 원에서 한 7만 8천 원 정도의 목표가는 모두 수렴하고 있고요. 4분기 이익 관점은 7조 중반대로 모두 떨어뜨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정도의 실적을 낸다면 오히려 이제 그 정도가 터닝 포인트로 봐야 되진 않느냐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상상인증권의 리포트와도 일정 부분 또 맞아 들어가는 측면도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볼만한 그런 영역대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정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개선 속도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상상인 투자증권의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이 겨울 어떤 밀짚 모자가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리포트 자체가 뭐 40페이지가 넘는 꽤 긴 리포트이기 때문에 한번 뭐 읽어보시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이 리포트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정책 리포트라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침에 뭐 속보로도 나오고 있던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다시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이런 내수부양 쪽에 산업 쪽과 연관되어 있는 정책은 일괄적으로 1월에 다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준비된 차트가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추경이나 내수부양책을 썼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궤적을 보였는가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지난선은 평균치고 그다음에 아래 윗선은 맥스와 미니라고 봐야 될 텐데 최대치와 최저치를 잡은 거죠. 항상 올랐던 것은 아니지만 역대 최저 밸류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평균보다 위쪽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다면 결국은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도 주식을 사야 될 때는 호재가 나올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악재가 없을 때 사야 되는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요. 120%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수출입 비율과 그다음에 미국의 실질실효 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날 때 실질실효 환율이 변화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질실효 환율이 이를 반영하면서 먼저 급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책은 강도 높게 쓰고 정말로 이렇게 뒤늦게 수출입 비율이 다시 움직이면서 미국의 수입은 대거 줄고 수출이 늘어나는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이를 먼저 반영하면서 실질실효 환율,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작용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시장의 리스크를 먼저 반영했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없을 시에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 그래서 이게 당장 뭐 1월 달부터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1월 22일 전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은 반전의 기회를 좀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본다면 봐야 될 종목은 이미 뭐 정해져 있다. 여전히 수출을 늘리고 있는 종목이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뭐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당연히 주력으로 봐야 될 것이고, 내수도 강하고 수출도 강한 뭐 삼양식품을 포함한 종목군들이 대안이 될 텐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밸류, 극도로 낮아진 저밸류 종목군들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밸류가 역대 최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자극 이런 것들만 줘도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15년 이동평균까지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PB밸류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PE밸류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15년 이동평균으로 봐도 역대 거의 최저점까지 빠져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럼 지수가 올라갔을 때 이런 반도체 대형주를 포함한 소위 저평가 종목군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조선주, 엔터주 이런 것들의 주가가 지금 낮지 않은 상황인 만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보유 정도의 관점에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우리가 강하게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기 민감주들이나
아니면 뭐 진성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역대급 저밸류에 빠져져 있는 저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리포트 전체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투자하는데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악재만 없다면 사야 한다. 그러면 뭘 사야 되는가? 수출을 늘리거나 계속 성장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저밸류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종목을 고르는 팁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또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이 이 레포트에 따르면 지금 한창 추울 때니까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올 테니까 슬슬 사봐도 좋겠지 않냐라는 상인증권의 시각을 또 김 이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의견 좀 어떠세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요. 거의 의견이 다 비슷해요. 준비해온 개가. 제가 오늘 준비한 뭐 이따 빅데이터 공개하겠지만 빅데이터가 삼성전자였거든요. 사실 지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개와 거의 최종 종착지죠. 그러면 저밸류 쪽에서 삼성전자의 15년 이동 평균을 봤지만 조그마한 정책적 요소의 자극이 나왔을 때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로 질문을 기결을 해보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방송이니까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반등의 폭은 어느 정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등의 단계 넥스트 레벨은 어디일 것이냐. 1차적인 리바운드가 나왔는데 2차적인 뭐 7만 전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공략 포인트에 관해서 저밸류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따른 그 가스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테마 쪽으로 좀 회귀해서 공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런 그 테마들이 좀 형성됐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내수 종목들 공략하는 것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우리가 선회했을 때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꾸거나 선회했을 때 기대 수익률 부분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움직였을 때는 그래 손실 부분을 좀 감내하고 더 기대 수익률 부분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우호적인 결과물이 예정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저밸류에 있는 삼성전자들이 정책적 이슈와 맞물렸을 때 적어도 리바운드는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체크인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늘의 체크인 빅데이터 삼성전자입니다. 아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시각과 다음 주 목요일 즈음 되면은 아마 실적 가이던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데이터들 종합하니까 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뭐 그 일관된 개가 사실은 한 방향성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 이벤트적인 부분이 이번 달에 좀 많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앵커님을 통해서 이제 얻어 가시고 제가 첫 번째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과연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 이거는 가장 첫 번째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진입이 제한적이에요. 신규 현금이 있더라도 겁이 나거든요. 기술적인 모든 지표들이 조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아까 영래포 잔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영래포에 대한 정의 같은 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금융기관이 돈을 중앙은행에 갖다 맡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해서 소정의 이자를 받고 있구나. 금융기관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더 된다고 하면 중앙은행에 돈을 갖다 맡길 리가 없죠. 다른 데로 가겠죠, 돈 자체가. 결국은 중앙은행에 갖다 맡긴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로 좀 해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약간 긴축으로 뉘앙스로 땡기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 가지 현상,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강달러 현상, 강달러 기존은 아니지만 강달러 현상, 연준의 어떤 영래포 잔고의 증가,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기술적인 하방 움직임, 이 정도까지는 다 지금 예견된 시나리오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여기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가 오늘 궤를 이렇게 탁 타고 내려와 보면 정책적 자극을 줬을 때 어디가 가장 반등이 먼저 나와야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내수 종목 아니죠, 여러분들. 그걸로 지수 못 끌어올립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에너지 종목도 아니죠.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차지하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 좀 되고 정책적인 우호적인 전략들이 시장에 나와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을 때 지수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인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매크로 변수, 뭐 대외 변수 등등 이제 걸리적 거리긴 해요. 시장에 계속 마음속에 조정받아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맞아요. 네. 적어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좀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여러 가지 근거와 데이터가 15년 이동평균을 봤을 때도 가장 바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로 제가 조금 전환해가지고 그러면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한 달 이내에 기술적인 리바운드 말고는 어렵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대치가 지금 6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그림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오늘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교차 크로스돼서 검증을 해보니까 저기 2차에 보면 상승 목표가 도달 확률이 50%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거의 중립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50%면 높은 게 아닙니다. 50으로 보이지만 0, 100, 0%로 가는 것도 없고요. 데이터가 100으로 가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없고 50이 중립 수준인데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2차 목표가가 63,800원까지 갔을 때의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리바운드 지점이죠. 61,300원 정도보다 조금 아래 6만 전자까지가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리바운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국가에서 빠르게 정책적 자극을 줬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황적인 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지금 가격에서 진입이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진입이 가능한 쪽이냐 자신감 좀 가지시고 가능하다. 사실은 뭐 손절가가 지난번 저점 49,9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강력하게 무너졌을 때도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매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가능한 범주의 시나리오예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저 자료는 뭐 단기적인 자료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단지 지금 현재로 1차로 갈 수 있는 우호적인 확률과 리바운드의 높이는 6만 전자다. 6만 원 초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가격이 지금 53,200원이에요. 조금 더 눌렀을 때 만약에 저 가격 레인지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 부분이 이제 10%에서 15%는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전국의 안정, 조금 더 정책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휘몰아 쳐주면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안착. 네. 그리고 다시 기관 홍보를 좀 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연초에 뭐 구정 전에 조금 등락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뭐 성장주 정도에서는 저가 PBR 밸류 메리트와 더불어서 조금 정책 기대감을 안고 진입해봐도 되지 않겠나. 기술적인 빅데이터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2차 목표가까지는 확률이 반반인데 1차 목표가 도달 확률이 70%면은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다른 종목 대비로도 약간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저가 메리트에 대해서 입을 모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빅데이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인 스탁 여기까지입니다.